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분석의 추구길입니다. 중국을 향한 미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과연 중국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우려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시간으로 18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 규제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 그러면서 이 조치는 중국의 첨단 기술 기업에 신규 투자를 진행하는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반도체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이 반도체법을 처리하면서 가드레일 조항을 넣어서 미국의 투자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앞으로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바 있었죠. 이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이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등에 대해서 미국 사모펀드라든지 벤처 캐피탈의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이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기술 추격전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 민간 자본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전반으로 이 규제의 폭을 넓히고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도 민감한 사업의 경우에 민간 기업에 투자를 할지라도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파장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해 의회의 반도체법 처리 당시에 아웃바운드 투자 규제를 포함하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는 신고 의무만 들어있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같은 규제는 세밀하고 잘 재단된 일련의 금지사항으로 보완돼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에도 유사한 규제를 요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여기에 대해서 동맹국 및 업계와 협의한 뒤에 진행 절차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의 동참을 이끌어낸 이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역시 미국이 먼저 발표를 한 다음에 동맹국의 동참을 설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첨단 기술 분야 투자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기술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한국, 일본, 호주, 유럽 등이 참여하는 다국적 규제 협력체를 창설해야 된다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의 니혼기대 신문은 19일 전직 정부 고위 관계자로 구성된 미국 연방의회 초당파 자문위원회가 13일 공청회에서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해가지고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 280여 곳이 참여하는 미중 비즈니스 평의회도 미 상무부에 가능한 빨리 다국 간 수출 관리 조치를 책정해야 된다는 요청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국이 이렇게 대중국 압박을 강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긴밀한 파트너인 중국에 대해서 서방 강대국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제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이어서 우선적으로 러시아가 유럽 사회를 향해서 에너지 무기화를 시도했던 것처럼 세계의 공장으로서 주요 원자재 공급 국가인 중국 역시 언제든지 수출을 무기로 서방 세계를 압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방의 첨단 기술이 지속적으로 중국에 유입될 경우에 중국의 군사력 발전을 도모하면서 언제든지 서방 진영의 등에 칼을 꽂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부터라도 중국이 더 이상 서방 세계의 안정을 해치지 못하도록 제어할 필요를 강력하게 느끼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G7 국가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결국 지금의 세계 정세는 경제적 당위성보다 안보 이슈가 가장 우위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힘을 앞세워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처럼 중국 역시 경제적 힘을 앞세워서 주변국들은 물론이고 유럽의 리투아니아 등과 같이 무역 거래국들을 압박하고 굴복시키려 했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이 더 이상 경제적인 힘, 여기에 군사적인 힘까지 더해진다면 만능의 보검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러시아가 에너지 무기화를 통해서 유럽 사회를 복속시키려 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얼마든지 그런 칼날을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서방 세계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중국을 향한 미국의 디커플링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 간의 경제 상황 자체가 워낙 얽혀 있고 아직까지도 중국이 큰 시장이어서 쉽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디커플링은 이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미중 간 디커플링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미국과의 디커플링은 세계 경제 구조의 완전한 재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곧바로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서의 중국 역할이 생명을 다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중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9월 이후에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월별 20% 전후에 이르렀던 이 대미 수출 증가율은 9월 접어들면서 3.9%로 급 하락했고요. 10월부터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2월 경우는 대미 수출이 무려 27.5%나 줄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대해서 중국은 초미상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의 4대 국영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 산하의 중국은행연구원은 지난 2월 28일자 보고서에서 작년 하반기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지만 미국은 다른 무역 상대국보다 수출 감소가 가장 먼저 시작됐고 감소 폭도 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기 단계 미중 경제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하반기 대비 대미 수출 타격이 큰 업종들이 완구 마이너스 55.1%, 가구 마이너스 38.4%, 플라스틱 제품 마이너스 28.7%, 방직 마이너스 19.6% 등입니다. 이 업종들은 그동안 중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인데 이제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지로 옮겨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클라이언트의 대이동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는 데 중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저자 중 한 사람인 왕징 연구원은 애플, 델 등이 인도, 멕시코, 베트남 등 경쟁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등 미중 간 기술 분야 디커플링 흐름이 뚜렷한 상황이라 그러면서 수출 주문이 다른 제조업 국가로 넘어가는 추세가 강화되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미중 간의 무역액이 6,906억 달러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런 무역 통계치가 발표된 후인 2월 7일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워싱턴 발로 탈중국은 소수 미국 정치가들의 의견일 뿐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도 이 보도를 게재했습니다. 물론 지난해 미중 간 무역 거래액이 사상 최대인 것은 맞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까지만 해도 양국 간 거래가 활발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첨단 기술 제재 등 이런 본격적인 디커플링이 본격화된 9월 이후의 추세를 보면 상황이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중국의 대미 수출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미국의 대중 수출 역시 감소 추세입니다. 중국 수입에서 미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9.9%였는데 지난해에는 7%까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지난 5년간 계속된 무역전쟁으로 미국 공산품의 대중 수출 역시 크게 줄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대중 수출품이었던 자동차, 항공기 등은 수출 품목에서 거의 사라졌고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 장비 등도 대중 제재로 수출이 급감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 그 틈을 유럽연합 그러니까 EU가 메우고 있습니다. 지난해 EU의 대미 수출은 2021년보다 12.8% 증가한 5,533억 달러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중국의 5,368억 달러를 앞섰습니다. 인도, 베트남, 멕시코 등의 미국 수출도 역시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지난해 중국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6.2%에 달하기는 했지만 문제는 이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건 당장 중국의 소비시장 및 투자 위축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디커플링은 한국에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엄청난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국 역시 중국과 디커플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분명 위기죠. 그러나 미중 간의 디커플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는 대양공업처로서 한국은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3월 3일 한국 등 아시아 14개국으로 구성된 알타시아라는 신조어를 제시하면서 미중 경쟁으로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면 수년 내에 이들 국가들이 중국의 대안으로 부상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렇다면 한국도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안미경중, 안 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외치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균형 외교를 외치는 자가 있다면 이는 그야말로 세계 정세에 눈과 귀를 닫은 벽창호 같은 자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